안녕하세요. 작가 김희경의 혼자 읽기 아까운 책입니다. 오늘은 애니 딜라드라는 미국 작가의 에세이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애니 딜라드는 불과 30살에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작가라고 해요. 소설도 썼고 또 시도 썼고 무엇보다 자연을 주제로 한 에세이로 유명합니다. 26살쯤에 심각한 폐 질환을 앓고 나서 자연으로 들어와 살게 됐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자연의 지혜라고 하는 에세이집을 냈어요. 이것이 1975년에 퓰리처상을 받았고요. 또 당시 아주 큰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책 외에도 그가 후년에 쓴 돌에게 말하는 법 가르치기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에세이집이 번역이 되었고요. 그 밖에도 글쓰기에 관한 책들도 두어 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에세이집들은 현재는 다 절판이 되었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이 책들을 구해 보았는데요. 먼저 읽은 것은 돌에게 말하는 법 가르치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참 좋아서 제가 짧은 리뷰를 당시 연재하던 주간지에 쓴 적이 있어요. 그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갈수록 겨울나기가 힘들다. 잎진 나무가 텅 빈 침묵으로 굽어보는 풍경도, 한 해를 보내고 맞는 이맘때의 의식도 버겁다. 무엇보다 힘든 건 짧아진 빛과 기나긴 어둠이다. 밤이 오면 계획 같은 허무와 함께 마음은 어두운 진창으로 가라앉는다. 이럴 때 책 읽기는 부시를 치는 것과 같다. 작은 불씨라도 얻기 위해 공들여 부싯돌을 고른다. 이번엔 운이 좋다. 단단해서 좀 아프지만 아름다운 스피노자가 있고 그보다는 조금 말랑하지만 못지않게 아름다운 애니 딜라드를 발견했다. 매일 스피노자에게서 무정한 세상을 원망도 기대도 없이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지칠 때쯤 눈을 감고 애니 딜라드를 읽는다. 스피노자도 그렇지만 딜라드도 눈을 감고 읽어야 한다. 눈을 감고 어떻게 책을 읽느냐고 혀를 찬다면 나는 잠자코 돌에게 말하는 법 가르치기를 건네겠다. 이 책을 보면 알게 되리라. 세상 어디에는 날마다 돌멩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사내가 있고 그 일을 보면서 침묵을 향해 기도했던 속 깊은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읽으려면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딜라드는 침묵의 언어로 일식의 전율과 북극의 숭고함과 아마존의 피련과 갈라파고스의 자유를 전한다. 그가 그리는 자연은 스피노자의 자연과 같아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휴머니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나는 딜라드처럼 담담하게 자연의 정막을 마주하지 못하며 밧줄에 목이 감겨 서서히 죽어가는 사슴을 동정 없이 바라보지 못한다. 그의 글을 읽고 동정이야말로 모욕임을 깨달은 지금도 나는 온 힘을 다해 필연을 사는 존재들을 섣불리 동정하며 어줍잖은 내 삶을 변명하려 한다. 그러나 딜라드는 그런 식으로는 이 어둠의 계절을 견디는 게 불가능하다고 속삭인다. 저 단단한 바위가 생명을 만들고 다시 그 생명의 채찍질을 받으며 새로 태어나는 세상에서 어설픈 인간 중심주의는 그 거대한 변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일깨운다. 어디 자연뿐인가? 그가 전하는 세계에선 인간조차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2년 넘게 걸릴 북극 탐험을 떠나면서 석탄은 겨우
12일치를 챙기고 책은 1200권이나 실는 인간. 다친 자신 때문에 동료들이 위험에 빠진 걸 알고 얼어 죽으려 텐트 밖으로 나가면서 잠깐 바깥에 다녀오겠네.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군. 하고 마는 인간. 먹을 것이 떨어져 식인을 감행할 때조차 은재 식기를 챙기는 인간. 무모하리만큼 순진하고 품위 있고 또한 불가사의한 그들은 모든 걸 손해와 이익으로만 따지는 오늘의 인간과는 조금도 닮은 데가 없다. 나는 극한을 산 그들을 보면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그것은 어쩌면 죽는 순간에도 필연에 따라 행동하는 족제비의 삶과 다르지 않으니 나도 이제 딜라드처럼 기도한다. 부디 남은 날은 족제비가 제대로 살아가듯이 제대로 살 수 있기를. 모든 것을 파악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맹렬하고 날카로운 의지로 주어진 운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어떠세요? 이 리뷰를 들으니 애니 딜라드의 글이 좀 궁금해지셨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돌멩이에게 말하는 법 가르치기 라는 에세이집에 실린 2편의 에세이를 읽겠습니다. 먼저 머나먼 언덕 위에서 라는 짧은 아름다운 단편 소설 같은 에세이를 읽고요. 그 다음에 족제비처럼 살아가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머나먼 언덕 위에서 버지니아주 어느 1월 오후 나는 오븐에다 양의 다리 한쪽을 넣어놓고 짤막한 산책을 나섰다.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을 쉬게 하자는 생각이었지만 이런 일들이 생각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징검다리를 폴짝폴짝 뛰어넘고 쓰러진 나무 뜬거를 차근차근 밟아 팅커 계곡 시내를 건넜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 시내 반대편으로 가서 나는 숫송아지 방목지를 표시하는 철조망을 따라 저 높이 풀이 우거진 언덕으로 올라갔다. 거기까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언덕에서 보니 아득한 시냇물은 흐르지 않고 멈춰서서 하늘을 가득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언덕 꼭대기 철조망 울타리를 지나자마자 헛간 새채가 나왔다. 울타리를 친 마구간을 돌자 암갈색 암말 한 마리와 갓 태어난 망아지 한 마리가 불안하게 달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빙 둘러 원형으로 울타리를 친 개 사육장에서는 목동 하나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고 새 사냥개 한 마리가 덩달아 지저댔다. 그리고 목조로 된 연장 창고에 잡초가 우거진 처마 밑에는 어린 소년 하나가 돌멩이로 글씨 쓰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소년은 나를 보지 못했다. 8살 정도 되어 보였고 깡 말랐으며 깃에 더 짙은 갈색 천을 덧댄 갈색 코듀로이 웃옷을 입고 옷에 어울리게 커다란 귀마개가 달린 코듀로이 책 모자를 쓰고 있었다. 소녀는 헛간 벽에 커다란 글자들을 쓰는 신용을 하다가 계집 밖에 서서 개들과 장난을 치다가 하며 놀고 있었다. 개들은 나 때문에 울타리에 들러붙어서 미친 듯이 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소년이 왜 뒤돌아보지 않는지 알 수가 없었다. 너무 어려서 개들의 생리에 대해 잘 모르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우연히 나를 보게 되었을 때 소년은 눈썹을 한껏 치켜 올렸다. 내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자 소년은 철조망 쪽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같이 말들을 구경했다.
저 망아지는 몇 살이니? 내가 물었다. 황금빛 망아지는 특허청에 제출한 시험용 모델 같았다. 가끔씩 꿈틀거리며 경련을 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망아지는 기적처럼 경이로웠다. 망아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었다. 저 녀석은 그냥 1살이에요. 1살이라고 해야 할 거예요. 아, 이런. 나는 생각했다. 정말 나는 말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겨우 엿새 전에 태어났거든요. 망아지는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싶어 하는 기색이었다. 망아지가 우리 쪽을 바라볼 때마다 앞말이 뛰어와서 가로막으며 망아지를 다른 쪽으로 몰고 갔다. 소년과 나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개들의 이름은 마니와 듀크라고 했다. 루크? 내가 물었다. 소년은 얼토당토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듀크라니까요. 소년은 예의가 깍듯하고 말도 또박또박 잘했다. 단어를 골라가며 완벽한 문장을 구사했다. 망아지 이름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망아지가 제 거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소년은 양미간을 모으고 나를 바라보았다. 붉은 입술은 동그란 원을 그리며 톡 튀어나왔다. 소년은 착한 아이를 그린 19세기 그림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보였다. 요 꼬마 사기꾼 기질이 있는걸?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가 어디 있담? 하지만 소년은 가끔씩 얼굴이 긴장을 풀었고 그럴 때면 버릇처럼 굳어진 입술이 움직임이 마치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무는 사람 같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니면 미소를 짓거나 지금처럼 수줍어하며 눈길을 돌리곤 했다. 사실은 마키스파키라는 이름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마키스파키라. 나는 최대한 다정한 느낌을 주려고 애쓰며 다시 말했다. 이제 해는 완전히 저물었다. 꼬마하고 잡담이나 하고 있다니. 뭘 하려는 거지? 읽어야 할 책이 있지 않았던가? 그때 소년이 말을 멈추었다. 처량하게 고개를 떨구더니 신발등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소년의 갈색 코듀로이 모자를 내려다보았다. 벼랑간 모자가 번쩍 치켜들려 올라가더니 조그만 얼굴이 다급히 물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 어머니도 안단다. 나는 말했다.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똑같은 질문을 했었다. 그때까지는 이 땅, 이 말들, 그리고 이 어린 소년과 언덕 위의 커다란 저택에 사는 여인의 관계를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다. 전에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 저택에 가본 적이 있다. 영지를 산책해도 좋은지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1년 전쯤의 일이었다. 언덕 반대편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아주 긴 진입로가 있었다. 진입로는 저택 문 앞에서 원을 그렸고 그 원형 진입로 한가운데에는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니 라는 글자가 새겨진 8피트짜리 알루미늄 십자가가 서 있었다. 둥그런 바닥의 인동 덩굴 속에 자리 잡은 스포트라이트들이 십자가와 표지를 밝히고 있었다. 나는 초인종을 울렸다. 여인은 몹시 초조해했다. 소년과 똑같이 검은 머리에 예쁜 얼굴, 그리고 딱딱한 태도, 바르르 떨리는 속눈썹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앞머리에 헤어롤러를 하나 감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해명을 하자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산책은 허락해 주었다. 자, 이제 그들의 사유지를 산책해도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만 여기서 애들이 정신없이 싸움이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건 싫어요. 라는 단서를 덧붙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내주려 하지도 않았다. 뭔가 다른 걱정거리가 있는 게 분명했다. 그녀는 안절부절 두 손을 가만히 두고 있지를 못했다. 나는 차양문의 반대편에서 그녀가 마침내 하고 싶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아시나요? 갑자기 그녀가 측은해졌다. 그렇게 불안해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아마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원래 그렇다. 그 전제들을 고려해 보면 말이 된다. 나는 최대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 용기를 칭찬해 주고 나서 얼른 도망가고 싶었다. 그녀는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말하자 깜짝 놀라면서 과연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걸까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어쨌든 힘든 고비를 넘기고 해야 할 의무를 끝낸 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내게 교회 이야기를 해주었고 얼굴도 한층 밝아졌다. 제리 파웰 목사님의 신도라고 했다. 그는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의 강력한 복음주의자였고 최근에는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교회에 가려면 왕복 120마일 거리를 운전해야만 했다. 차양문 너머에서 내가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색색깔의 팸플렛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친절하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았다. 성령에 대한 팸플렛은 꽤 괜찮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녀의 아들이었다.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다. 소년은 좋은 아이였다. 그 애는 꼭 해야 할 말을 끝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편하게 말을 받아주고 어머니와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자 더욱 기뻐했다. 어머니를 만났다는 사실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했다는 듯 소녀는 경계를 풀었다. 해가 지면 곧이어 부는 바람이 서쪽 산마루로부터 불어와 우리가 선 언덕을 지나쳐 해를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개천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다. 소녀는 철조망 울타리 쪽으로 바짝 다가섰다. 두 손은 주먹을 쥐어 주머니에 꼭 집어넣고 있었다. 내가 미소를 띠거나 큰 소리로 웃으면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모자챙 아래 눈길을 들었다가 다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개천에서 절대 놀지 않는다고 했다. 거기서 놀면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자기가 거기 있는 줄 모르고 말들을 다 풀어놓아 말굽에 밟혀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울타리의 앞말이 그를 향해 펄떡거릴 때마다 소년이 움찔댄다는 걸 깨달았다. 또 개천에는 뱀들도 있어요. 물뱀들 말이에요. 하고 소년은 말했다. 그 애는 피로하고 심지어 늙어 보였다. 갈망에 지치고 경건해 보였다. 이곳에서는 신중함이 지혜로움으로 통용되고 있고 이 소년은 있을 수 있는 함정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사실 이렇게 고위도의 북부에서는 해안 지방이 아니면 물뱀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코퍼헤드 독사들은 몇 마리 있다. 나는 그냥 입을 다물었다. 대신 뱀들이 너를 물지는 않을 거야. 나는 종종 개천에서 놀아. 아주 자주. 라고 말했다. 너는 몇 살이니?
8살? 9살? 어떻게 너는 개천에서 놀지 않을 수가 있니? 그런데 어째서 나는 이 아이를 억지로 개천에서 놀게 만들려는 걸까? 그 애가 하고 싶어 할 만한 일 중에 내가 개천에서 혼자 하는 놀이가 뭐더라? 대체 나는 개천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득한 개천은 언덕에서 보면 얼음 같았다. 빛도 없고 꼼짝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강둑에 선 단풍나무들의 벌거벗은 가지들은 서로 소리 없이 부딪혔다. 봄은 언제 오는 걸까?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개천에 가서 놀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너 춥구나. 나는 소년에게 말했다. 입술이 파랬다. 소년은 어깨를 축혀 올려 코듀로이 웃옷에 맨목을 감추고 있었다. 소년은 못 들은 척했다. 난 그만 가야 해. 내가 말했다. 아주머니, 낚싯대나 줄이나 바늘 같은 게 없을 때 물고기 잡는 법 알아요? 소년은 미소를 지었다. 책에 나오는 소년답게 친근감을 느끼자 사투리까지 좀 썼다. 책을 아주 많이 읽은 게 분명했다. 먼저 막대기가 하나 있어야 해요. 소년은 어떤 막대기인지 설명해 주었다. 그러고 나면 인동덩굴 줄기 하나를 뽑아요. 그리고 바늘이 필요하면 우리는 낚시 이야기를 했다. 오븐에 양고기 구이를 넣어놓고 왔어. 가야 해. 소년도 집으로 가야 했다. 아버지가 돌아와 계실 테고 소년이 저녁상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금식 중이셨다. 나는 잘 가 라고 말하고는 돌아섰다. 소년이 소리를 질렀다. 한 가지만 더요. 나는 돌아보았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커다란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혹시 아주 커다랗고 늙은 뱀을 밟아본 적 있으세요? 그렇다. 나는 어렸을 때 같이 놀아줄 형제 자매가 있었다는 사실에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나는 아직 외로워 본 적이 없지만 언제라도 고독은 찾아올 수 있는 법이다. 나는 옷깃을 최대한 높이 세웠다. 소녀는 뱀을 밟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눈을 굴리며 내 마음을 흥분시키려 애썼다. 그건 정말 내 발밑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나 징그럽고 나는 내 시간을 채웠다. 소년이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고 있었다. 우리는 공동묘지 아래 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죠. 기다려요, 아버지. 기다리세요. 발을 들 수도 없었어요. 나는 소년의 부모가 아이에게 무슨 책을 읽히는지 궁금해졌다. 소년은 르 부르주아 장딜 옴무, 즉 부르주아 계급의 신사처럼 산문투로 말했다. 이런 진짜 무서웠겠다. 나는 계속 열없이 맞장구를 쳐주었다. 글쎄요. 인동덩굴이 무릎까지 올라오는데 푹 파묻혀 있었다니까요. 오, 그건 다른 이야기였다. 어쩌면 소녀는 정말로 뱀을 밟았는지도 모른다. 무릎까지 인동덩굴에 푹 빠졌다면 나 역시 혼비백산했을 터이다. 하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똑같지만 아까보다는 진지하게 소년의 이야기에 반응해 줄 길이 없다. 게다가 여전히 가야만 하는 시간이었다. 암말은 황금빛 망아지를 코로 몰아 마구간에 넣었다. 저 아래 개천은 여전히 희미한 빛을 띠고 한때 코로 들이마셨던 빛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글프게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헤어졌다. 소녀는 엄청나게 크고 빛으로 반짝이는 눈동자를 내리깔고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터벅터벅 걸어갔다.
어두웠고 나는 추웠고 오븐에서는 고기가 익어가고 있었다. 양고기였는데 나는 바싹 구운 양고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족제비처럼 살아가기. 족제비는 거칠다. 그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찌 알랴. 족제비는 땅굴 속에서 꼬리로 코를 덮고 잠을 잔다. 가끔은 이틀 정도 꼼짝 않고 굴 속에서 지내기도 한다. 바깥에서는 토끼, 쥐, 사양돼지나 새들을 노리다가 따뜻할 때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사냥을 하고 먹고 남은 동물의 사체를 집으로 끌고 들어올 때도 있다. 본능에 충실한 놈은 먹이의 목을 물어 경정맥을 끊거나 두개골 아래쪽에 뇌를 으스러뜨리며 한 번 문 먹이는 절대 놓지 않는다. 한 박물학자는 자신의 손을 물고 방울뱀처럼 깊숙이 이빨을 박은 족제비를 죽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 작은 족제비를 떼어낼 방도가 없어 손에 달랑달랑 매단 채로 반마일을 걸어 물이 있는 곳까지 가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딱지처럼 들러붙어 있는 족제비를 물에 푹 담갔다고 한다. 또 어니스트 톰슨 시터는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 어떤 사내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쏘아 떨어뜨렸다고 한다. 그리고 독수리를 살펴보던 사내는 말라 비틀어진 족제비의 해골이 독수리의 목을 문 채 매달려 있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다. 추정하자면 독수리가 족제비를 덮쳤는데 족제비가 몸을 빙글 돌려 본능의 가르침에 따라 독수리를 물었던 것 같다. 이빨을 목에 박고 하마터면 승리할 뻔했던 것이다. 나는 독수리가 총에 맞기 몇 주 전 혹은 몇 달 전 하늘을 날던 모습을 보고 싶다. 깃털로 뒤덮인 독수리의 목에 족제비 한 마리가 통째로 모피 목도리처럼 매달려 있었을까? 독수리는 부리가 닿는 대로 먹어치웠을까? 부리를 굽히고는 가슴 앞에 매달린 살아있는 족제비의 내장을 발톱으로 헤집어내고 공중에 떠있는 아름다운 해골을 깨끗하게 청소했을까? 계속 족제비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건 바로 지난주에 족제비 한 마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족제비에 화들짝 놀라 그 녀석을 화들짝 놀라게 했고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노려보았다. 버지니아주 우리 집 근처에는 연못이 하나 있다. 홀린스 연못이라고 한다. 팅커 계곡 근처 2에이커 넓이의 저지대를 6인치 깊이의 물과 6,000대의 수련으로 뒤덮고 있는 연못이다. 연못 한쪽 끝으로는 최고 속도 시속 55마일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다른 쪽 끝에는 원앙 한 쌍이 둥지를 틀고 있다. 키 작은 덤불 밑엔 어김없이 사양돼지 굴이나 맥주 깡통이 있다. 더 멀리 끝으로는 들판과 숲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들판 다음에 숲, 들판 다음에 숲. 그 사이사이로 사방에 오토바이 바퀴 자국이 나 있다. 진흙 땅에 패인 바퀴 자국 속에다 야생 거북이들이 알을 낳는다. 지난주 어느 저녁 해질 무렵에 나는 연못으로 가서 연못가 근처의 쓰러진 통나무에 앉아 발치에서 흔들리고 있는 수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송어가 지나갈 때마다 수련 잎들은 좌우로 갈라졌다. 지저귀는 노란 새 한 마리가 내 오른쪽에 나타났다가 등 뒤로 날아갔다. 그래서 몸을 돌렸는데 다음 순간 불가해하게도 나는 족제비 한 마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족제비는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족제비라니. 야생 족제비를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녀석은 10인치 길이에 곡선처럼 근육으로 된 리본처럼 늘씬했고 과수 목재처럼 갈색이었으며 보드라운 털에 바짝 경계를 하고 있었다. 얼굴은 사납고 조그맣고 도마뱀처럼 뾰족했다. 화살촉으로 써도 좋을 정도였다. 턱이라고 해봤자 점 하나 찍을 정도, 갈색 털 2개 정도 될까? 곧장 순백의 털이 시작되어 배로 이어지고 있었다. 검은 눈 2개는 유리창 자체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듯이 보이지 않았다. 4피트 떨어진 곳에 있는 울창하고 볼품없는 들장미 덤불숲 아래에서 기어나오던 족제비는 너무 놀라서 꼼짝달싹도 하지 않았다. 나무 등걸에 앉아 몸을 뒤로 돌리고 있던 나 역시 깜짝 놀라서 꼼짝도 못했다. 우리 둘의 눈길은 한데 얽혀 자물쇠로 잠긴 듯 했고 누군가가 열쇠를 버린 것만 같았다. 우리는 마치 두 연인들, 아니 살기등등한 원수들이 다른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노근무성한 오솔길에서 뜻밖의 마주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배에 치명적인 강타를 맞은 듯한 표정. 눈앞이 번쩍하도록 머리를 한 방 맞은 느낌. 아니면 마찰을 일으켜 전류를 띤 풍선을 갑자기 뇌에 갖다 댄 듯한 느낌이었다. 허파에 찼던 공기가 싹 비워졌다. 숲이 쓰러졌고 들판이 움직였고 연못에 물이 말랐다.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려 새까만 구멍 같은 두 눈이 되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과 내가 서로를 그런 눈길로 바라본다면 우리 두개골이 반으로 쪼개져 어깨 위로 툭툭 떨어져 내리리라.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두개골을 무사히 간직하고 있다. 족제비는 사라졌다. 그게 바로 지난주의 일이다. 그런데 벌써 마법을 깨트린 게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내가 눈을 깜빡였을 게다. 족제비의 뇌에서 나의 두뇌를 떼어내 내가 목격하고 있는 광경을 기억하려 하자 족제비가 분리를 의식했던 모양이다. 현실 세계로 귀환하기 위해 우주선이 기울어지는 걸 의식하고 급박하게 본능을 발동했으리라. 족제비는 들장미 덤불 밑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나는 미동도 않고 기다렸다. 내 정신은 갑자기 수많은 정보들로 붐볐고 온 영혼으로 애원했지만 족제비는 돌아오지 않았다. 제발 접근 회피 갈등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시라. 단언하건대 나는 60초 동안 그 족제비의 뇌 속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 족제비는 내 뇌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뇌는 사적인 장소이고 원래 독창적이고 은밀한 테이프를 통해 웅얼거리곤 한다. 하지만 족제비와 나는 둘 다 동시에 다른 테이프에 접속했고 그 시간은 달콤하고도 충격적이었다. 그것이 백지 상태였다 한들 내가 어찌할 도리가 있으랴. 나머지 시간 동안 족제비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오갈까? 족제비는 무슨 생각을 할까? 족제비가 말해줄 리가 없다. 족제비의 일기는 진흙 속의 자취, 흩뿌리는 깃털, 쥐의 피와 뼈다귀다. 아무도 하나로 모으지 않고 아무도 연결하지 않아 낮장으로 떨어져 바람에 흩날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싶다. 아니, 기억해내고 싶다. 홀린스 연못을 찾아온 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싶어서였다.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까맣게 잊고 싶어서였다. 솔직히 말해서 야생 동물한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뜨끈한 피를 빨고 꼬리를 높이 쳐들고 손바닥 자국에 정확하게 맞춰 발자국을 찍어야 하나? 그건 아니라도 무념의 상태, 육체적인 의미에서 삶을 사는 순수함, 아니면 편견이나 동기 없이 살아가는 존엄을 배울 수는 있으리라. 족제비는 필요에 의해 삶을 영위하지만 우리는 필요를 증오하며 선택 속에서 살다가 종국에는 필요의 발톱에 치욕적으로 붙들려 죽음을 맞는다.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싶다. 족제비가 제대로 살아가듯이.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길은 족제비가 제대로 살아가는 길과 같다. 시간과 죽음에 고통 없이 순응하며 모든 것을 파악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맹렬하고 날카로운 의지로 주어진 운명을 선택하는 것. 나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쳤다. 목을 노렸어야 했는데. 족제비의 턱 밑 흰 줄무늬를 푹 찌르고 진흙탕과 들장미 덤불을 지날 때까지 절대로 떨어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목숨을 걸고 매달렸어야 했는데. 우리는 들장미 덤불 밑에서 족제비처럼 야생의 삶을 누릴 수도 있는데 말없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으면서 아주 조용하게 거친 야생의 존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틀 동안 땅굴 속에 처박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생쥐 가죽에 몸을 기대고 새의 뼈다귀 위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며 눈을 깜빡이고 핥고 사약 냄새를 들이마시고 풀뿌리에 머리카락이 엉킨 채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저 땅 밑에는 좋은 곳이 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곳. 저 아래로 가면 출구가 있다.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마음에서 뛰쳐나와 부주의한 감각으로 돌아가는 길. 내가 기억하는 침묵은 오래 계속되는 현기증 나는 금식이다. 한순간 한순간이 발화의 향연으로 여겨지는 시간과 사건들은 그냥 쏟아져 내리고 특별한 언급 없이 경정맥을 통해 내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피처럼 곧장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둘이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을까? 둘이 들장미 덤불 아래 살면서 연못가를 탐험하고 그래서 두 사람의 매끈한 마음이 서로의 마음 어디에나 편지하게 되어 펑펑 내리는 눈처럼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정말이다. 우리가 원하면 어떻게든 살 수 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빈곤의 맹서, 순결의 맹서, 순종의 맹서, 심지어 침묵의 서야까지 한다. 중요한 건 어떤 숙련되고 유연한 방식으로 소명을 따르는가이다. 살이 가장 연하고 약한 급소를 골라 맥박치는 그곳을 꽉 물어버리는 것이다. 그건 싸움이 아니라 항복이다. 족제비는 공격을 하는 법이 없다. 족제비는 소명대로 살아갈 뿐이다. 단 하나의 필요라는 완벽한 자유에 매 순간 순응하며 살아갈 뿐이다. 단 하나의 필요를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 것. 그 필요성이 공격해 올 때마다 힘이 빠질 때까지 물고 매달리는 것은 훌륭하고 적절할 뿐만 아니라 순종이요 또 순수라 믿는다. 그러면 죽음. 어떻게 살든 종국에는 맞아야 할 죽음이니
죽음마저도 갈라놓을 수 없다. 소명을 꽉 붙들고 매달려 하늘 높이 날아가더라도 결코 놓지 마라. 두 눈이 다 타서 빠져나갈 지경이 되더라도 사양내 나는 살점들이 갈기갈기 몸에서 찢겨 나가더라도 뼈가 산산조각 떨어져 나가 들판 위로, 들판과 숲 위로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흩어져 내리더라도 독수리들이 비상하는 드높은 곳에서 하염없는 창공에서 떨어져 내리더라도